안녕하세요, 여러분. 힐수입니다. 이번 힐수 책방은요, 제가 지난번에 김명순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다가 접하게 된 또 다른 여류 작가분이신데요. 지하련님의 산길이라는 작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작품은 1942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내용이 자신의 친한 친구와 남편이 불륜한 것을 알게 된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순재, 그리고 순재의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바람을 핀 순재의 친한 친구 연희,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던 순재와 연희의 친구인 문주까지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하니까요. 이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를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산길. 신발을 신고 대문께로 나가는 발자취 소리까지 들렸으니 뭘 더 의심할 여지도 없었지만 순재는 일부러 미닫이를 열고 남편이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살핀 다음 그제야 자리로 앉았다.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안고 비록 하룻밤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은 것이 한편 순재로선 약간의 마음의 준비 없이 뛰어들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 처신에 대한 것을 먼저 정해야 할 일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모든 것이 한껏 붓히고 어지럽기만 해서 막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게 기껏 어제 문주와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었다. 바로 어제 이맘때의 일이다. 일요일도 아닌데 문주가 오기도 뜻밖이거니와 들어와서는 참으로 그 난처해야 하는 표정이라니 원래 문주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었다. 학교는 어쩌고 왔느냐고 순재가 말을 건네도 응? 하고 대답할 뿐 통 그 말에는 정신이 없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남편 그동안 늦게 들어오지 않았니? 하고 불쑥 묻는 것이다. 그건 왜 묻니? 그래, 넌 조금도 몰랐니? 모르다니, 뭘 몰라? 연희하고 만나는 거 말이야. 연희하고? 순재는 뭔지 즉각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너무도 뜻밖이라 도무지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벌써 퍽 오래전부터래. 문주는 처음 말을 시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잠깐 풀려 그런지 훨씬 풀이 죽어 대답했다. 누가 그러든? 연희가 그랬다. 연희가? 순재는 한순간 뭐라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문주가 말을 꺼내기도 벼락으로 꺼냈거니와 너무도 거창한 사실이 그야말로 벼락처럼 다가와 낮아빠진 셈이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했는데 언제까지 모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하고 이번엔 문주가 말을 시작했다. 그래 오늘에서야 알리러 왔단 말이야? 순간 그녀는 여지껏 막연했던 남편에 대한 분함과 연희에 대한 노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처럼 애꿎은 문주를 잡고 언성을 높였다. 나무란데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너 때문만이 아니고 연희 때문에도 자기야 무슨 짓을 했건 나를 친구로 알고 이야기하는 걸 내 바람에 말할 수는 없지 않니? 연희만 친구냐? 혹시 네가 먼저 알고 물어봤다면 연희 말을 너한테 못하듯이 나는 너를 속이지 못했을지 몰라. 지금은 물어봐서 얘기를 하니? 네가 묻기 전에 먼저 연희가 부탁했어. 나한테 알리라고? 두 사람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나한테 알리란 부탁까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네.
연희한테 가거든 장하다고 말해. 순재는 끝내 벌떡 일어섰으나 다음 순간 어디로 가서 뭘 잡아야 할지 얼얼한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다. 이런 걸 혹 운명이라는 것을 돌린다면 누구 한 사람만 단지 미워할 수는 없을 거야. 조금 뒤 문주가 건넨 말이다. 순재는 얼른 대꾸가 없었지만 이 순간 그녀에게 이건 분명히 역한 수작이었다. 사실 그녀는 몹시 역했기 때문에 훨씬 침착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법 한참 만에서야 순재는 누가 미워한다디? 하고 말을 받았다. 이따금 몹시 미우니 말이야. 순재는 평소에 문주를 자기네들 중 제일 원만한 성격으로 보아왔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공평한, 때로는 어느 남성에게도 지지 않을 좋은 판단과 이해력을 가졌다고 믿어왔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순간만은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제 자기를 앞에 두고 홀로 침착한 그 태도에 감출 수 없는 저기를 느낀다기보다도 점점 안전해지고 차근차근해지는 말투까지가 더할 수 없이 비위를 거슬렀다. 할 얘기 더 없니? 혼자 있고 싶어? 가. 문주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양 가만히 웃었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결코 조소가 아니라는 걸 알수록 그녀는 왠지 거듭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턱을 고인 채 순재는 여전히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창 너머로 앞산이 이마에 내려질 듯 가까웠다. 문득 마음 한 귀퉁을 스치는 사는 사람보다도 오랜 마음과 숱한 이야기를 지녔을 것이다. 하는 우스운 생각과 함께 벼랑간 덜미를 쥐고 덤비는 고독을 그는 한순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역시 모를 일이다. 평소 남편을 두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제 순재로서 믿기 어렵다는 뜻은 남편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못 쓴다는 의미도 될지 모르고 두 사람의 마음의 평화로운 요구이고 거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령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야만 할 사실일 때는 두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의 거래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녀로서 남편에게 뭘 바라고 요구할 하등의 묘책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점점 이렇게 기울수록 그는 무슨 타산에서보다도 아직 흐리지 않은 젊은 여자의 자존심으로 해서도 연희에게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뭘 노하고 분해할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을 것만 같다. 그분은 남편인 동시에 자기였던 것이고 연희는 내 동무인 동시에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마음을 고쳐먹기쯤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까지 이 싸늘한 이해라는 걸 하지 않고는 당장 저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더할 수 없이 유감되기보다도 야속하기 짝이 없다. 베개를 내려베고 뭘 꼬집어 생각하는 것도 없이 멍청이 누워있으려니 아주머니, 점심 차려와요? 하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문을 연다. 그녀는 관두라고 하려다가 그래, 가져온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쪼르르 저편으로 가던 아이가 되돌아오면서 누군가 김순재 씨가 댁이에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편지를 들고 온 용달이다. 뜻밖에도 연희에게서 온 것을 알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연희인 것을 어제 문주에게 들어 처음 알기는 했으나 근근 2달 동안이나 무단히 소식을 끊고 궁금함을 끼치던 연희를 두고는 차마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금 아연해질 뿐 미처 두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편지는 지극히 간단해서 가라는 찻집에서 기다릴 테니
4시 정각에 꼭 좀 만나달라는 이것이 그 전부요 내용이었다. 너니 나니 하고 어려서부터 자라온 동무는 아니래도 그래도 친했는데 하는 당차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그저 야속하기만 했다. 친했음 어쩌란 말이야. 아까처럼 베개를 베고 드러누웠다. 우두커니 천장을 향한 채 어제 문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혹 문주는 여기서 바로 연희에게 갔는지도, 또 오늘 연희가 만나자는 건 어제 문주를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참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는 참인데, 웬일인지 눈앞에 연희가 벼랑간 뛰어드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 시원스런 눈하고 뭔지 다급할 것도 같은 이쁜 입모습이라서 대체 그 어느 곳에서 이처럼 비상한 용기와 놀라운 개성이 들어있었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여전히 당도라리만큼 정면으로 다가서는 아름다운 여자를 눈앞에서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 하긴 지금 순재 앞에 있는 이 짧은 편지로도 지금 연희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조금도 구애받고 있지 않단 것을 알아내기엔 그리 어렵지 않을 뿐더러 만일 연희로서 아무런 질서에도 하등의 구속 없이 있을 때 순재로서도 굳이 완고하단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순재의 어떤 고집한 비위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라도 연희로서 만일 저쪽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당차는 손해이다. 순재는 벌써 노하는 편이 약한 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진 1시간이나 앞서 순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도 하고 일부러 장 속에 있는 치마까지 꺼내 입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울을 본 다음에 집을 나섰다. 봄날이라고는 해도 겨우 한식이 지났을 뿐 더욱이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아직 겨울인 듯 쌀쌀하다. 두 여자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소화통으로 들어 다시 산길을 잡았다. 이제 거듭 보아도 연희는 그동안 놀랄 만큼 예뻐진 대신 자기와는 멀어진 것만 같았다. 단 2달 동안인데 그처럼 가깝던 동무가 대체 무슨 조화로 이처럼 생소하냐고 스스로 물어봤자 그저 당장 기이할 뿐이었다.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반겨야 할 사람이 제법 정중히 일어선 채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비록 순재로 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쑥스러움을 느끼게 했다고는 할 망정 웬일로 자기도 전처럼 대답할 수 없었던 것도 이상하였고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한데 뭉쳐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마음 위에 급기야 모든 것이 한껏 너절하게만 생각되는 보다 먼 곳의 고독감도 결국 이 순간에 있어서 기이한 현상의 하나였다. 어디를 들어왔는지 두 여자는 수목이 짙은 좁다란 길을 잡고 개천을 낀 채 올려 걸었다. 나 이제 새로이 뭘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여태 잠자코 있어 괴로웠을 뿐이에요. 하고 비로소 연희가 말을 건넨다. 순재는 여전히 쑥스러운 채 잘 압니다. 하고 연희 말에 대답을 했지만 뭘 잘 안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말이었다. 날 비난하시려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게도 할 말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 앞에서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순재는 연희가 전과 달리 몹시 건방진 것 같아서 그것이 가볍게 비위를 거스르기도 했지만 이보다도 뭔지 그 말에서 느껴진 절박감 때문에 네, 잘 알아요.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약간 조소적인 말에도 연희는 별로 돌아볼 생각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여자는 당신이었어요. 하고 똑바로 앞을 향한 채 혼잣말하듯 가만 이야기를 계속했다. 순재는 힐끗 연희를 쳐다봤지만 그 깎아낸 듯 선이 분명한 측면 어느 곳에서도 전에 예쁜 눈이 그저 다정하기만 하던 연희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잠깐 대답을 잊은 채 걷고 있는 동안 연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혹 이것이 내 최후의 감상일지도, 또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로소 순재가 물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으나 웬일인지 피차 억지로 무심한 표정이려고 했다. 글쎄요. 결국 당신이 이겼다는, 내가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요. 순재는 벼랑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일부러 농담을 하면서도 애꿎이 발칵하는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의 모습이 흉없는지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내 모양이 사뭇 고약할 테니. 아내란 훨씬 늙고 파렴치한 겁니다. 순재는 결국 그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 맞자 연희의 표정 없는 얼굴이 무엇인지 경노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었다. 이제 막 순재가 한 말은 순재로서 아주 어려웠던 말일 뿐 아니라 또 어느 의미로 보아선 정말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삼자로선 상상 못할 정도로 깊어졌다면 어쩌겠어요? 잠자코 있던 연희가 벼랑간 건넨 말이다. 아무리 호의로 해석한데도 이 말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이다. 순간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연희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를 자기대로 시험해보고 싶은 게다 하는 맹랑한 생각 때문에 그녀는 끝내 깊든 옅든 결국 같을 겁니다 하고 자기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이 애매한 말을 연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야 그렇겠지만 난 그것보다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은 거예요 하고 다시 건너다 봤다. 순재는 마치 덜미를 잡히고 휘둘리는 사람처럼 당황한 얼굴이기도 했지만 역시 당신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머리를 숙인 채 잠자코 걸으면서도 그녀는 맹랑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저쪽이 연이라 다소간의 봉변은 예측한 바로 친데도 사실 은연중에 곤경에 빠질 사람은 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쾌한 건 점점 평온하지 못한 자기 마음의 상태다. 다른 건 다 이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한테 이기지 마세요. 여기까지 지게 되면 나는 스스로 타락할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뭔지 훨씬 서글픈 어조로 연희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생활의 질서를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당신에 비해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경우라도 결코 현실에서 이걸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야 이야기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 결국 이 한 말을 하기 위해 연희는 순재를 불러낸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 세상 못할 말이 없다. 순재는 이제 당황하기보다도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이 치욕적인 상황에서 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다. 평소 남편의 사람됨을 보아 방금 연희가 한 말이
정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순재가 의연히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이번엔 아내인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연희가 다시 재촉하며 물었다. 순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꿈에도요. 정말요? 네. 왜요? 당신과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서보고 싶어서요. 자유로운 선택이 있으라고요? 네. 천천히 말을 주고받는 두 여자의 얼굴이 똑같이 일숙했다. 연희는 한동안 가만히 순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으나 결국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었다. 순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떨어뜨렸지만 순간 굴욕이 이 위에 더할 수가 없었다. 조금 후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만이 능히 욕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연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재는 거의 지쳐서 그대로 입을 닫고 말았으나 연희야말로 무서운 여자였다. 단지 간이 큰 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를 신뢰하는 대담한 여자다. 인생에 있어 이처럼 과감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 체력을 당할 수 없어 순재로선 감히 어깨를 겨룰 수가 없었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문득 널따란 산길이 가로놓였다. 차차 어둠이 몰려와 근방이 자욱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일부러 커다란 목소리로 아주머니, 이제 오세요? 하고 마중 나오는 품이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이제 막 문 밖에서 다짐하던 마음과는 달리 벼랑간 두근거리는 가슴을 그녀는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벌써 오셨구나. 진지는 어쨌니? 하는 허튼 수작으로 겨우 진정한 후 그제야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두 팔을 벤 채 맨 방바닥에 그냥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으나 웬일인지 아내가 들어와도 모른 척 그냥 누워 있었다. 순재가 바꿔 입을 옷을 꺼내 들고 나올 때쯤에서 그제야 남편은 어딜 갔었소? 하고 돌아다 봤다. 순재가 다시 들어오려니 이번엔 철썩 엎어져 누운 채 뭔지 눈이 퀭해서 있다가 어딜 갔었소? 하고 한 번 더 묻는 것이다. 연희가 만나재서 갔다 왔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이번엔 벌떡 일어나 앉아 담배를 붙였다. 연희가 당신을 못하러. 그래, 만나서 뭘 했소? 순재는 뭐든 잠자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지금껏 윽박질렀던 감정이 스스로 위태로워 얼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자 괜히 당신한테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끼치기도 싫었고 또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자신도 있고 해서 잠자코 있었지만 결국 사람의 의지란 한도가 있었나 보. 생각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해하시오. 순재는 말을 하려면 한이 없었지만 결국 할 말이 없어 역시 덤덤히 앉아있으면서도 이제 남편의 말과 연희의 말을 미루어 두 사람 관계의 끝간대를 알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 사실은 당신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암만 해도 무사해지지 않는 마음이 어려운 거지만 사람은 많은 경우 힘으로 불행을 막을 수 없는 대신 닥쳐온 불행을 겪는데 지혜가 있어야 할 거요. 조금도 옳지 않은 말이나 역시 옳은 말이기도 한 것이 딱했다. 그녀는 끝내 참기 어려운 역정으로 해서 자기도 모를 당차는 말을 많이 괴로워요? 하고 아니 곱게 내던지고 말았다. 괴롭다면 어쩌겠소. 괴롭지 않을 방도를 생각하셔야지. 괴롭지 않을 방도란? 그걸 내가 알게 뭐예요. 당신 실수라는 것 생각해 본 일 있소?
없어요. 연애란 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재차 물었으나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어쩌면 둘 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끝내 그래,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훨씬 조소적인 말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럼 연애라고 해야겠소? 아무 것이고 해서는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일을 왜 했어요? 그러니 사과하지 않소. 사과를 해요? 그렇소. 순재는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슨 까닭으로 이 순간 연희를 생각해내고 연희 걔가 무슨 봉변이겠어요. 당신 걔한테도 나한테도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는 허둥허둥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남편은 뭔지 한동안 물끄러미 아내를 보고 있더니 그래 맞소, 당신 말이. 뭐가 맞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하고 버럭해도 남편은 역시 같은 태도였다. 그러더니 벼란간 사과할 길밖에 돌이 없다는 사람 가지고 왜 자꾸 야단이요? 왜 따지려고 만두어? 따져서 뭘 하자는 거요? 당신 날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요? 왜 무조건 용서할 수 없소? 하고는 벌컥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언어 도단이다. 너무도 이기적이라니 그 정도를 넘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은 지금까지의 어느 말보다도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주는 것이 스스로도 섬찟하고 남을 일이었다. 밤이 으슥해서 두 부부는 벗처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여전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차차 남편은 웃음의 말까지 하는 것이었지만 순재는 여전히 뭔가 마음이 편칠 못했다. 밤이 점점 기울수록 더 날카로워만 갔다. 남편은 역시 훌륭하다. 가만히 곁눈질을 해보아도 그 누워있는 자세로부터 말하는 표정까지 그저 늠름하기 짝이 없다. 만사에 있어 능히 나무랄 건 나무래고 옹호할 건 옹호하고 살필 건 살피고 뉘우칠 건 뉘우쳐서 세상에 거리낄 게 없다. 어느 한 곳에도 남을 괴롭힐 군색한 인격이 들어있지 않고 팔모로 뜯어봐야 상체기한 곳도 나 있을 것 같지 않다. 단지 전보다 또 하나의 경험이 더했을 뿐 이제 그 겪은 바를 자기로서 처리하면 그뿐이다. 연희 보고 싶지 않우? 쑥스럽고 갑작스러운 물음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객적은 수작이라는 것처럼 시무룩이 웃어 보일 뿐 굳이 대답하려고도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냔 말이에요. 하고 한 번 더 채치려니 이번엔 뭐가 몹시 피곤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린 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또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한갓 실수로 돌릴 수밖에. 당신네들 신성한 연애파들이 보면 변색을 하고 돌아설진 모르지만 연애란 결코 그리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때도 그것에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순 없는 일이거든. 본시 어른들이란 훨씬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이 분주해야 하니까. 내가 만일 무사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 덕택일 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달을 두고 법석을 할 텐데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능히 화해할 수 있지 않소? 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었다. 순재는 뭔가 기가 막혔다. 세상에 편리롭게 되었다더니 천길 벼랑에 차 내뜨려도 무슨 수로든 다시 기어나올 사람들이다. 그는 그저 잠자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다음 순간 평화란 이런 데로부터 오는 것인가? 평화로워야 하는 부부 생활이란 이런 데로부터 시작되는 걸까? 하는 야릇한 생각에 섬뜩 걸린다. 문득 좌우로 무성한 수묵을 헤치고 배폭처럼 희게 버텨나간 산길을 성큼성큼 올라가던 연희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역시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다. 네. 와.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에는 단순하게 불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 바람핀 내 친구도 어이가 없고 둘 다에게 막 열이 받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은 바람핀 애인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연인 사이라면 당연히 헤어져야겠지만 또 결혼을 하고 특히나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서 산다고 한들 그 마음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저는 사실 용서할 수 없다. 거기서 끝이다. 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나를 빼고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겪어본 적은 없어서. 사실 이 소설의 핵심 감정은 분노가 아니고요. 고독이라고 합니다. 이 순재하고 연희는 적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 남자를 두고 치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 각자의 고독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 작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분노를 참아야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그런 아내로서의 고독함? 그리고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불륜으로 인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이 현실이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고통은 순재가 됐든 연희가 됐든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적으로 만났지만 고독으로 연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산길을 성큼성큼 올라가던 그 연희의 뒷모습을 보고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성실하고 정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똑같아도 모자랄 이 나의 적인데 이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던 남편은 그 관계에 대해서 그저 한때의 실수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너밖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넘겨버리는 모습에 반해서 연희의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그 모습이 부인으로서 듣기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정직하고 솔직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교, 갈등 조장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변질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막 볼드모트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남녀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힐소 구독자분들만은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힐소 책방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편안한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잘 자요.